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비록 도를 닦고 있는 종교인은 아닐지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몹시 생활상의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계 권위자이시며 또 전에는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신 바가 있는 서옹 대선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그러면 서옹 대선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디서 거하십니까? 저 장성 백양사에 있다 왔습니다. 예. 백양사에 가신 지는 오래되시나요? 네, 한 달 전에 한 갔다 달 전에. 왔습니다. 예.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덕택으로 괜찮습니다. 네. 금년에 춘추는 어떻게 되십니까? 74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아주 정정하시고 참 건강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서울까지 나오셨군요. 큰 스님께서 그 조계종에 종종을 하신 것은 언제 일이었습니까? 아마 1974년으로 생각합니다. 네. 1974년. 네.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대퇴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큰 일이셨죠. 뭐 저다 잘못돼서 미안하지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 후로는 산중절, 대흥사, 또 백양사, 네. 동화사 이런 데서 그 참선하는 수자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최근에 교도소에도 가셔서 더욱이 사형수들의 교화 사업에 이바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즘 어떻게 그 교도소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잠시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삼중 스님 안내로 예. 최재만 씨라고 사형수가 있어요. 네. 그분을 만났는데 참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면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사형수라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은 죽음을 그 바로 대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네. 그래 그분한테 그 생사 문제에 대해서 참 그 선을 통해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네. 반응은 네.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그 참 자기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면하게 됐는데 네. 선이라야 그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선을 꼭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참선은 그 화두를 들어서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근본 바탕, 근본 생명체를 깨는 것인데 네. 근본 생명체는 생사가 없이 자유자재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니까 그 화두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화두 드는 데는 첫째 신심, 네. 자기 근본이 절대적 생명체, 쉽게 말하면 생사가 없는 부처 그 자리다. 네. 그 자기 생명체를 믿고 그것을 공부하겠다는 그런 분심으로 그 화두를 의심해야 한다. 의심이라는 것은 거기 문제에 정신 통일이 되고 긴장해서 아주 그 전 생명체가 그 문제 덩어리가 돼서 네. 나가는 것이 그 의단이에요. 그 불교에서 의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부모 낳기 이전의 자기 참모습이냐 이것을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주 그 거기에 자기 생명체를 몰두해서 한 덩이가 돼서 의심해 나가면은 그 자기 보통 자기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의식과 무의식이 전부 주관적으로 뭉친 거거든요. 네.
그런 그 의식과 무의식을 그 타파해서 초월해서 자기 밑바닥에서 자기 그 본래 참모습 그게 환히 드러나면은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주 그 공부를 한번 그 잘해서 네. 그 불생불멸이 영원히 생명체를 한번 깨보겠다고 아주 결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 지금 큰 스님께서 이 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시작하셨는데요. 그럼 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선에 대한 정의를 좀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 현실 자기라는 것은 그 의식으로 생활하고 또 의식 그 근본에는 무의식이 있는데 네. 전부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전부 자기 소견으로 자기 그 멋대로 만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속이 돼서 자유도 없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그것을 완전히 그 탈각해서 네. 초월해서 네. 초월해서 자기 그 참모습 네. 본래 면목 네. 그 진실한 인간상 그것을 깨달아서 자유자재하게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 그 선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 불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보통 참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요?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불가에서 하는 데에는 보통 그 올바로 네. 가장 빠르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화두를 들어요. 화두. 네. 네. 화두를 드는 건 그건 지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의단으로 든다 그러는데 네. 이 세상에서 공부한다거나 연구하는 것은 의식으로 하는데 네. 그 의식까지 초월하는 것이 화두예요. 네. 그래서 화두는 그 의단 거기에 아주 자기 생명체가 그 문제에 한 덩이가 돼서 그 아주 긴장해서 한 덩이가 돼서 이와 같이 나아가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해요. 네. 초월해서 참 자기 참모습이 드러나서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화두를 그렇게 들죠. 네. 근데 보통 대중적으로는 좀 쉽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수식관이라고도 있어요. 네. 수식관, 숨을 쉬는 거죠. 정신을 거기 숨 쉬는 데 통일시켜서 정신 통일해서 숨을 쉰다거나 또 자기 일하는데 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때에 활동할 때에 가고 그런 때에 아무 때나 이와 같이 활동하는 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대중적으로. 네. 의심해서 거기 자기 하는 일에 정신 통일이 되면서 자유자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선이 시작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지금 선 시작은 물론 선 그 기원은 인도에서 오래됐지만은 네. 이 중국에 처음에 선을 이 조사선을 먼저 전한 분은 달마 스님이에요. 아, 네. 달마. 네. 달마 큰 스님인데 달마 스님이 중국의 인도서로부터 중국의 건너오셔서 네. 먼저 전해주셨죠. 아,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 선이 어떻게 전래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신라 말에 도의국사란다든가 네. 홍초국사란다든가 구산문이 벌어져서 그때 중국 달마스님 후에 육조를 거쳐서 남악 마조 밑에 그 제자들부터 선을 받아서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왔어요. 네. 그때 구산문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후에 또 쭉 내려오다가 고려 말에 네. 태고 스님과 나홍 스님이 임재선을 또 전해 오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실은 임재계통 그 태고심이 전해내려온 네. 그 선을 지금까지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그 임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선에 대해서 풀이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 생활 속의 선 그것이 아마 우리와 직접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대단히 어려우시지만 그 생활 속의 선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선이라고 하면 자기 근본 생명체에서 모든 생활이 그 속에서 하게 돼요. 또 네. 그 선이라고 하면 인간과 뭐 우주가 둘이 아니고 네. 저 대자연도 선이 경지가 되는데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 자기 그 근본 생명체 참나가 언제든지 살아서 늘 그것이 주인공이 돼서 그때그때의 그 주인공이 작용하는 걸로 네. 거기에 하나가 돼서 자유자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도 구애 없이 초연하게 그 자기 참나가 초연한 자리거든요. 네. 초연한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거기에 딱 한덩이가 돼서 잘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그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례를 들면 체육과 선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이란다든가 독서 또 태교. 태교 네. 그런 것을 김 박사가 한번 잘 설명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마침 강원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김기견 교수님께서 나와 계신데 정혜신 아나운서가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철학교수이신 김지견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해서는 동경대학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문학 박사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나라 불교학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 선생님께 미뤘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생활 속의 선에 대해서 말이죠. 독서라든가 뭐 체육 또 태교 말씀도 하셨어요. 그 제가 설명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되게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한국의 몇 분 스님들이 산에서 수도하는 것이 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 그 문제를 서구에 소개한 사람이 일본의 스스키 다이세스라고 그 박사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이 젠 부디즘이라고 해서 그 스스키 박사의 번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번져 나갔었는데 요새는 세계의 지성인들이 다 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지식인들 중에서 좀 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선 그 본질 문제는 언급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하면은 독서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독서를 한다 하면은 독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학생이고 어른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이 꼭 그건 내가 이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고 있으면은 엎져서 해도 누워서 해도 말이랑 앉아도 그 불편합니다. 가서 세수를 하고 와도 머릿속에 잘 안 들고 그런데 이 참선하는 자세로 이렇게 뒤를 딱 갖추고 앉아서 네. 이렇게 뒤에 뼈를 갖추고 이 코가 이제 눈이 코끝을 보고 코끝이 배꼽 보는 식으로 요가하고도 좀 유사하지요. 요가가 선의 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서를 할 때 그 뒤를 반드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발을 참선하는 식으로 개어놓고 있으면은 1시간을 해도 피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또래 나이 사람들의 독서량이 내가 그 금메달이라고 하면 무섭지만은 동메달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독서를 하면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컴퓨터 장치처럼. 근데 그냥 누워서 한다든지 엎져서 한다든지 비계비고 해보세요. 그냥 고단해서 그냥 자요. 근데 수면을 극복한과 동시에 그 자기가 보는 책을 머릿속에서 수리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는 것이 바로 선적인 앉은 자세에서 독서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과 체육의 문제는 그 특히
우리 요새 그 합기도라든지 당수 이런 것이 선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행동과학 연구를 한 그 유명한 그로즈 박사가 그 80년 그 모스크바 올림픽 조금 전에 78년에 그 소련을 가봤어요. 모스크바를 가보고 와서 한 말이 소련 선수들은 요가와 선을 도입해 가지고 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선수가 아주 중요한 그 한판 승부를 그럴 때 청중이 많고 그러면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길라는 생각 때문에 지는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복하는 방법이 선의 자기 컨트롤에 의해서 그것을 조복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그로이스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선과 독소에서 문제를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태교요? 네, 태교 같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머님이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 대개 우리나라에서 종래 태교를 얘기할 때는 쉬운 말로 범죄인을 낳는 어머니는 어린애를 임신했을 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가 끼어다니는 문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가 범죄인이 될 것이다. 도둑놈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춘향전 같은 것을 본다 하면은 어머니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비틀어져서 가지 않고 바로 가야 되고 고기를 썰어 먹어도 탁 네모지게 썰어서 잡수신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 어린애가 뱃속에 있을 때 호흡하는 것이 선천호흡이 아니겠어요? 어머님의 호흡을 통해서 아기가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할 때 어머님이 그 좋은 생각, 맑은 생각, 참물로 근원적인 자기 생명체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기도 그런 생각을 해서 어머님의 생각이 아기 머릿속에 이렇게 스크림처럼 이렇게 감아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번뇌 망상 속에서 질투, 시기, 요새 한탕주의 같은 거 자꾸 생각하는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그 임신했을 때는 그놈 낳아놓으면 또 그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나 그러면은 아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호흡도 자유롭지 못하고. 근데 그 아까 독서할 때 앉았는 식으로 되게 그 누워 있어도 그런 기분으로 아기 호흡을 자기 호흡으로 통한다. 그래서 아까 큰 스님께서 수식관을 얘기했는데 불편하고 괴로우시더라도 이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부터 10가지를 마음속으로 세고 또 10가지를 세고 그러면은 너희로워져도 정복받을 수가 있고 좀 통증도 정복받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물로 미래를 열어나갈 생각을 가진다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했을 때 태교부터서 선적으로 요가적으로 이렇게 지도했으면 싶은데 이것은 하나 그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큰 스님께는 언제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 밑에서? 큰 스님 밑에서 약 7년 정도 이게 22살쯤 됐을 때부터서 27살경까지 선에 대한 공부를 큰 스님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공부하시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저 좋아서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같아서는 못 해낼 것 같아요. 우선 한 가지 그 중에서 하나 제일 어려웠던 일은 기억 남는 것은 절에 있던 절에서 심부름할 때 어떤 실수가 있어가지고 큰 스님이 직접 옆에서 같이 만 7일간을 절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혹시 해인사 성철 스님한테 가면 3000배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을 밥 먹는 시간만 제하고요. 절을 하는데 무릎이 다 붓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 졸려가지고 고단해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냥 그 마루에다 머리를 대고 그냥 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를 당겨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일주일간을 그런 그 참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저만 시키는 거 아니라 스님이 큰 스님께서 옆에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직접 같이 하시는군요. 같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떻게 조금 숨길 수도 없어요. 조금 잘 나가더라도 귀를 잡아당겨서 다시 일으켜서 그런 고행을 시켜준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가장 그 귀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주제 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혹시 오늘의 제가
그 사회에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큰 스님의 덕이지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그 임재록이라는 그런 책을 예. 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마치 그 임재록이라 그러면은 요새 그 선 불교 선 그러면은 어떤 국한된 절에 있는 스님들 몇 분들의 텍스트라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거 아니고 그 임재록이라는 그 선을 얘기하는 책이 그 선 그것의 오리지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임재 스님이 참선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던 어록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네. 외국의 경우는 그걸 많이 번역하고 출판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몇 년 전에 그 72년도든가 그 책을 손질을 하셔가지고 네. 출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마치 지가 발문을 쓰게 분부를 하셔서 임재록에 대한 발문을 썼습니다만은 참물로 임재 스님의 그 당말에 아주 삼엄한 역사 속을 헤치고 나가던 한 사람의 구도자의 모습이 그 임재록에 역력히 나타나 있어요. 네. 오늘의 현실에서 보더라도 인간이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임재록에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임재록을 큰 스님께서 여기서 출판을 하셨더니 일본에서 아오야마 쇼보라고 한 책방에서 바로 그 임재록을 일본말로 번역해 가지고 네.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임재록을 우리 그 큰 스님이 말씀하신 임재록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는 세계적인 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그 히사마스 싱니치라고 구송진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 양반이 소위 말하자면은 해설을 쓰셨습니다. 그 양반은 우리 큰 스님이 일본에 유학하실 당시에 은사이신데 네. 그렇게 그 간절하신 해설을 썼는데 해설의 제목이 미래를 열어가는 사상이라고 해서 해설을 하셨는데 일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큰 스님이 언론 보기는 굉장히 자비스럽게 보이는데 네. 그 임재록을 연히 말하자면 강수를 하시면서 이론을 전개한 데는 아주 칼날같이 삼엄한 데가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원각사파 종정이신 그 아사시나 소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재록 강의해 놓은 것에 그 잘못된 점을 아주 참 요새 평론가들이 그렇게 아프게 못합니다. 네. 여간 아프게 쓰셨는데 일본 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런 점을 본다 하면은 산물로 현재적인 임재록이라고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임재 스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을 스님의 임재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를 예. 지닌 것이군요. 예. 큰 스님께서는 그 무문관 초대 조실을 지냈다고 들었는데요. 예. 무문관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문관이라는 선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축사라고 있죠. 도봉산에 가면은 그 천축사에 있는데 6년간을 결사를 합니다. 6년간을 그 무문관 속에서 밖에 안 나온다. 네. 물론 서감 두문불출. 그렇죠. 두문불출이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절문 앞에를 나오지 않고 6년간을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하려고 각오를 하고 결사를 한다고 그래요. 결사를 한다는 건 무슨 그 뜻이죠? 말하자면은 요새 결사 집회하는 아, 그런 말하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6년간을 수도하러 들어가는 스님들이 계신데 네. 보통 각오가 아니지요. 6일도 어렵고 참 6개월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6년간을 굉장히 피땀이 흐르는 그런 정진을 합니다. 네. 심지어 용맹정진 시간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시기를 받아서 하는데 일주일간을 전혀 그 잠을 안 자고 자리에 눕지 않고 공부를 해요. 네. 그런 엄한 소위 말하자면 문문관이 됐을 때 한국의 선에 대해서 훌륭한 사자같이 훌륭한 스님네가 많이 계신데 초대 그 조실이라 하면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 조실 스님으로 취임하셨던 것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한국의 선계에서 그만큼 믿고 밀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스님의 그 당시 생활을 좀 소개해 주세요. 똑같이 지내셨겠죠? 다른 그렇지요. 분들처럼. 전혀 그 무문관에 들어온 젊은이들하고 추호도 다름없는 같은 생활. 우리가 여기서 큰 스님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 꼭 알아두고 가야 할 것은 현대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렇게 되게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그 무문관에 들어가실 때 전에 선방에 있는 이들은 다 그렇지만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래요.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거나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식인데 그 조그만한 그 죽이나 밥을 받아 가지고도 그야말로 그 참 감사하고 도를 닦은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젊은 스님들이 몇 분이 그 결사를 하셨는데 똑같이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 그 도달하고 계신 선의 세계란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의 얘기라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 한 몇 년 전쯤 됩니다만은 그때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쉬운 말로 간세음보살 같고 형제간 같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 어린 양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 문답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무서워져요. 옆에 앉기가 참 두렵고요. 그래서 큰 스님의 선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여쭤보는 게 아쉬운데요. 예. 그만큼 선이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예. 그런데 그 큰 스님께서 조계종 종정 추대 시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면서요?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72년도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름철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치 종단에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행정직이 싹 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종정 스님으로 추대를 했어요. 종동 추대위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 걸망을 싸가지고 시골로 그냥 살짝 도망가시려고 도망 준비를 다 하셨어요. 종정 취임을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신문사에서들 다 와가지고 와 있었고 또 종동 추대위원회 쪽에서도 와가지고 본인의 뜻은 도망가는 데 있었는데 못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인터뷰 같은 것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신문사 기자가 그런 걸 물었어요. 이번에 행정직에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런 것이 있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치 배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거는 스님들 잘못이 아니고 서구병의 전염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물었어요. 왜 서구병의 전염이라고 하느냐고. 행정 위주로 문제를 생각하고 진리 위주로 문제를 안 생각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그때 기자님들이 굉장히 즐겁게들 들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진리 위주로 사시는 큰 스님 이렇게 모신 걸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의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임재록인가요? 임재록 그 출간 나서는 임재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록은 임재스님이 그 선 법문을 수록한 것인데 그것은 참 인간 그 근본 참모습이요. 참모습을 완전히 개발해서 그 자리에서 인간 그 참모습 그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활동하는 그것을 완전히 참 해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에 참다운 인간상을 완전히 참 철저히 개발해서 그러한 자유자재한 경지를 한 것은 제일가는 그러한 그 서적으로 인류 역사상 제일가는 서적으로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펴내신 지는 언제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한 74년 아닌가. 74년. 네, 그러셨군요. 큰 스님 말씀에 참 사랑, 참 진리, 참 생활, 참자를 무척 즐겨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참 진리라면은 어떤 진리입니까? 참 진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이제 다 생활하고 네. 또 의식 근본에는 무의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주관으로 뭉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주관, 자기 주관으로 조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주관으로 된 의식과 무의식을 타파해서 초월한 근본 바탕, 근본의 자기 참모습, 네. 참다운 인간상, 인간의 실존, 그것을 완전히 개발해서 네. 그 개발한 것인데 그 개발하면 이제 이 선에서는 깨달았다고 그래요. 견성했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참말로 선 깊이 들어가면은 그 깨달은 경지도 또 거기도 걸리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에도 초월해버려요. 네.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인간을 초월한 뒤에 이제 부처님 경지란다거나 또는 신의 그 세계가 있는데 네. 하느님 세계가 있는데 이 선의 구경에 가면 그러한 부처님 경지란다든가 신의 경지도 초월해버려요. 네. 초월해버리니까 뭐 거기는 진리라고도 말할 수가 없지요. 초진리라. 네. 또 차원도 초차원이라 거기는. 네. 그런 깊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깊은 경지에서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것이 선의 경지라고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초진리해요. 아주 형이상학적인 표현이신데요. 그래요. 난 그런 학문은 모릅니다. 예. 그 참진리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또 말씀 도중에 참 사람 말씀하셨는데 그 참 사람이라면 어떤? 참 사람은 지금 그 진리 그 자기 참 모습을 네. 개발해서 자유자재하게 그 자리는 그 인간을 초월했다니까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도로 그 초월한 그 자기 참 모습이 이성적으로도 작용하고 감성적으로도 작용해서 일상생활에 그대로 그 경지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일상생활에 행동적으로 그 초월하면서 행동적으로 자유자재하게 하니까 그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참 사람이죠. 네. 행동적으로 인간으로 그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선을 표현할 때에 마음이란다든가 자승이란다든가 여러 가지 말이 표현이 있는데 네. 불승이란다거나 그보다도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선의 경지가 그 현실에 아주 활발히 살아있는 그런 표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 손님들 더욱이 젊은 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말씀 좀 나눌 기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기회에 질문하시겠어요? 마음을 닦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보통 수행한다거나 참선을 또 마음을 닦는 것이다 말을 하는데 그 참말로 선 그 공부에서 보면은 그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참 그 올바른 선이라는 것은 그 보통 마음이란다거나 보통 자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말하자면 잘못되어 있거든요. 망년되게 되어 있거든. 주관적으로 되어 있거든. 네. 그런데 그 자기 근본에는 그 참마음이라고 할까, 근본 마음이라고 할까, 참사람이라고 할까, 그 자기 참모습이 있는데 그런 그 보통 자기 그 마음짜리 그 보통 현실 자기에서 그걸 부증하고 전환이 돼버려. 그래서 자기 근본에 있는 그 참마음, 근본 마음, 참사람, 또 그 참다운 인간상, 또 인간이 참 그 실존, 그것이 돼버려요. 그 전환이 돼버려. 체인지가 돼버려요. 그 바꿔버리니까 그게 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닦는다고 하면은 그게 그 선하고는 좀 어폐가 있게 돼요. 그래서 참말로 마음을 닦는 것은
그 아주 전환이 돼버려요. 네. 자기 참나, 거짓나에서 참나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선에서는 그 마음 닦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그 거짓된 생활에 탈피하는 거고. 네, 탈피하는 게 예. 아주.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시겠어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참 좋은 말씀인데 보통 우리 인간 생활 현실에 있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라고 하면은 그 반가치가 늘 대립이 돼요. 말하면은 이것이 좋다 하면은 나쁜 것이 거기 늘 반대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는 것이 좋다 하는데 그 죽기 싫은데 죽은 게 꼭 붙어 있거든. 그런데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악이 거기는 꼭 붙어 있거든. 대립이 돼요. 악이 없는 착한 일은 없거든요. 그와 같이 가치에는 늘 반가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절대 모순에 빠져요. 절대 모순에. 그래서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가치, 반가치 이것을 절대 모순에 빠진 뒤에서 거기에서 그 몰두해서 거기서 그것을 가치, 반가치, 거기 절대 모순한 걸 타파해서 그걸 초월해서 그 자기 근본 참모습 자리 들어가면은 가치, 반가치가 그냥 거기는 초월해서 없는 참 절대적 경지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자유자재하게 가치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 가치 반가치 그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면은 늘 그 갈등 모순에 빠져서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 반가치 그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탈피해서 초월해서 그 가치 반가치가 없는 그런 그 자기 참모습 자리에서 가치적으로 자유자재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참 제일 그 가치를 초월한 훌륭한 그 가치 생활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누구 질문하시겠어요? 어느 분? 어느 질문하시겠어요? 질문하시겠어요? 네. 그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수용으로 인해서 그 여러 방면에서 폐해가 막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할 때 그 올바른 외래 문화 수용에 관한 자세라든가 방법에 관한 그 큰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 시대라고 해서 과학문명은 서구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요 지금. 그래서 한국도 참 근대화라고 그래서 과학문명을 수입하고 이와 같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더욱더욱 과학문명을 발전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이것은 과학문명이 우리 인간 생활에 막대한 참 편리와 모든 풍부한 것과 여러 가지 그 현실 생활에 해결 못하는 것을 옛날에 어려운 그 과제를 참 과학문명이 많이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학문명을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과학문명을 수입하면은 과학문명을 그 바탕해주는 그 원리를 바탕해주는 철학도 우리가 자연히 지배를 받게 돼요. 네. 그 과학문명을 수입하면 과학문명을 바탕해주는 그 철학의 지배를 자연히 받게 되는 거래요. 네. 우리도. 그러면은 그 과학문명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지만은 그 바탕해주는 원리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바탕해주는 원리가 문제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원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학문명을 바탕해주는 원리는 뭐냐 하면 서양에서 그걸 이제 데카르트 네. 철학이 원리를 바탕해줬다 그런.
그러면 데카르트 철학이 그 어떻게 됐느냐? 데카르트 철학은 뭐 여러 학생이 더 잘 알다시피 아주 모든 것을 다 의심한 철저한 철학가예요. 그건 참. 네. 철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죄다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사유하는 자기, 의심하는 자기는 더 의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유하고 이승적으로 사유하고 또 오승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사유하는 자기는 그 의심 더 할 수 없는 그 구경이 그건 확실한 사실인데, 그러면 그 이승이 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승이 인식하는 그 물질, 네. 대상 그 물질, 그 이승이 그 확실한 그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그님이 저 인식하는 물질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은 그 사유하는 인간, 자기, 또 그 대상이 되는 그 물질, 이렇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 사유하는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원론 철학이에요. 그런데 사유하는 그 정신, 그건 참 목전론적이고, 네. 이건 이 물질은 이거 기계론적이거든요. 물질 연장이고 기계론적. 그러니까 사유하는 그 정신은 주인이 되고, 네. 물질은 하인이야. 부려먹는 하인과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은 이승 철학이지만은 그 밑바닥에 그 숨어 있는 그 밑바닥에는 그 물질을 지배한다. 하인같이 부려먹는다. 대자연을 지배한다. 그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으니까 말하자면 지배한다는 것은 욕망이거든. 그러니까 과학 문명 밑바닥에는 욕망이 깔려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그 원리가. 네. 그러고 그 데카르트 후에 이제 호에르바타가 나오는데, 호에르바타는 이제 노골적으로 네. 욕망을 주장해요. 아.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승이 아니다. 네. 감정이다. 아하. 감성이다. 욕망이다. 욕망이라면 감정이다. 네. 이렇게 주장해서 이승 철학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그 생명이 웃는 네. 불멍의 그 황야다. 아. 이 감정, 이 감성, 이 욕망이야말로 그건 생명이 있는 아주 초록 그런 그 풀이 우거진 목장, 네. 생명인 목장이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욕망 철학을 그 당당히 그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네. 그러한 그 호에르바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고 니체가 나오는데, 네. 마르크스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철학이 의식주를 그 주로 하는 네. 의식주 바탕 그걸 해결하는 그렇죠. 그 철학 아닙니까? 네. 의식주 경제. 또 니체는 권력, 네. 권력욕, 권력 의지 그것을 주장한 그런 것이 인간을 죄다 지배하지, 다른 것은 그 참다운 그 인간이 그 지배한 게 아니다. 네. 이런 것을 주로 해요. 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프로이드는 남녀 그 성욕이 전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서양에서는 욕망 철학이 이렇게 17세기 말 후는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령 그 니체 그런 그 권리력 욕을 이 사회에 구현한 것은, 역사적 현실에 구현한 것은 말하자면 히틀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태족을 그냥 죄다 희생시키고 학살을 하고 또 문화를 탄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마르크스 그 주의를 이 세상에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 스탈린은 얼마나 그 자기 반대자를 죄다 학살해버리고 문화를 탄압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문명 그 원리 바탕 해준 것이 지금 그 현실, 서양의 그 과학문 그대로 나가면, 그 원리대로 나가면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멸망하겠다. 일본도 그러한 그 철학을 수입해가지고서 군국주의를 해서 세계를 그 2차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 바탕으로 서양 문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바탕은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원리 바탕이 돼 있어요. 네. 모든 게 타락하고 그 욕망으로 산다고 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서로 해치게 되고 전쟁도 불가피하게 되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오늘 벽에 부딪혀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러한 일대 전환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학 문명을 물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수입해서 얼마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은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비판해서 네.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아하. 이것을 우리는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 학구 생활 그 진리를 탐구한 사람은요. 그래서 말하자면 서양 그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일면 말하자면 그 이승이 아니면 용맹이란다든가 그런 일면 가지고 그 인생 문제란다든가 세계관을 다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선이라는 동양 그 선이라는 것은 인간 근본 그 절대 그 경지 그것을 참 인간상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서 이승으로도 작용하고 감성으로도 작용하고 이승 감성을 초월하면서 이승으로 또 감성으로 작용하는 이건 전적 인간 또 전 우주적이에요 이건. 네. 그런 바탕에서 과학 문명을 다시 창조하여 인류가 참 행복하게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지. 그렇죠. 지금 과학 문명 그 바탕 원리로 과학 문명을 창조하면은 또 3차 세계전쟁이 또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 한국 같은 이런 나라는 어려운 과제를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를 참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그 과제가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참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어려운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지 부강하고 안일한 그런 데에서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그게 조건이고 또 우리 민족은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신라 때란다든가 그런 때 의상 스님, 원효 스님, 또 재관 스님, 재관 법사, 또 원측 법사, 그게 아주 세계 중국에서도 다 숭배하는 그 종교가더래요. 또 파초청화상은 중국의 그 정통을 이어서요. 중국의 위양종 정통을 이어서요. 그같이 중국 사람 튀지 않게 훌륭한 인물들을 우리는 모르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뭐 인쇄술로도 우리나라가 제일 최초 먼저 발명했다고 안 합니까? 또 뭐 철갑선, 뭐 거북선도 우리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참 능력 있는 민족성, 훌륭한 위대한 그 무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족성도 있고 오늘날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따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해서 참으로 이 과학 문명 서양에서 이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그것을 참 자각해서 우리가 그 인간의 참모습 자리에서 참 이 인간이 전부 평등하고 절대 하나라는 그런 인류 차원에서 화합 바탕에서 자비 화합 바탕에서 평화적 그런 세계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위대한 세계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참 가지고 그것을 세계 역사를 창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분 한 분만 더 질문하시죠. 질문하시겠어요? 현 시점에서 불교의 역할과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교 나아갈 길을 말씀했는데 불교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지금까지 말한 바 같이 인간의 참모습을 해결한 것이에요. 가령 하이데카는 인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만은 진실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음하고 늘 직면하고 있다. 죽음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그것을 참 올바로 그걸 정신 차려서 결의를 하고 이러한 그 허무 중에서 불안한 것을 숙시하는 거기에 인간의 실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그 첨단 철학이라고 그런 그 하이데카 실존 철학가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 불교라는 것은 그런 그 죽음과 대결해서 인간이 그 죽음 거기에 한덩이가 돼서 절대 생사의 절대 모순이 빠져서 한덩이가 돼서 몸부림치고 거기를 직시하는 숙시하는 그런 것은 선의 그 초단계라. 그것을 타파해서 초월해서 참말로 생사가 없는 인간의 참모습을 해결한 게 선이에요.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 누구든지 뭐 불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누구든지 그 참모습이에요. 참다운 인간상이에요. 인간이 참다운 그 실존이에요. 그게 또 그 심리학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융이 제일 참 깊이 심층 심리를 파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융은 그 프로이드가 말한 잠재의식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개인의 잠재의식보다도 잠재의식은 모든 사람 공통되는 바탕이 있으니까 서로 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통하는 모든 사람이 통하는 그 잠재의식을 집합적 무의식까지 그렇게 탐구해서요. 그런데 그 융이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가 평생 깊이 마음을 연구해서 집합적 무의식까지는 갔지만은 이 집합적 무의식을 타파한 초월한 깊은 경지가 참말로 그 좋은 경지가 있다. 그건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불교를 많이 연구하고 선도 많이 연구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유언을 했어요. 죽을 때. 나는 못했지만은 지금 죽으니까 그 집합적 무의식을 타파한 초월한 그 경지를 개발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 집합적 무의식까지 초월해서 타파한 그 자리가 그 타파해서 인간이 참모습을 개발한 것이 선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그 인간상 참다운 그 모든 사람이 그 실존 그 자리를 개발한 것이지 불교라고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인간상 거기에서 우리는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 민족은 그런 걸 잘 개발해서 아까 말한 바 같이 그러한 입장에서 그 참다운 인간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대자연까지 그것은 하나예요. 한 생명체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거기서 갇혀 있는 그 자리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에서 참으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그러한 그 절대적 그 차원 바탕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와서 자비적으로 평화적으로 세계 역사를 창조해야 하고 또 오늘날 과학문명을 수입해서 이 대자연을 파괴해서 이와 같이 나가면은 우리 인류도 남을 수가 없다. 모든 생물은 전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 생물 대자연과 생물에 의지해서 사는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또 큰
그 위기 그렇죠. 큰 과제가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서양 그 과학 문명 원리 바탕은 대자연 아까 말한 바 같이 그건 마구 그 지배해서 정복해 버리는 그런 원리 바탕이기 때문에 자연을 조금 더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서양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선바탕에서 보면은 대자연도 자기와 똑같은 한 생명체다. 대자연도 부처님 한 몸으로 봐요, 이 선에서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절대 존엄성이 거기 있게 존경해서 대자연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해서 대자연과 인간과 조화가 있게 파괴가 아니라 조화가 있게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바탕에서 우리가 세계 평화 역사를 창조하고 대자연도 인류와 대자연이 서로 존경해서 서로 아껴서 조화를 이룩하는 그러한 참 훌륭한 그 지구촌을 지구 국토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불교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이 네. 이러한 세계 역사적 사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참 사명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달성을 위해서 세계 지금 인류들이 이걸 아직 자각을 못해서요. 네. 우리는 이런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것을 자각해서 네. 세계 인류의 선도적 역할을 해서 네. 훌륭한 그런 그 세계 역사를 우리 민족이 창조하자. 아하. 나는 그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아까 말한 바 같이 우리 민족성은 훌륭해요. 네. 지금 오늘날 올림픽 56 아세안 게임도 이제 행사하게 되었고 네. 또 88 올림픽도 행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우리 국가는 지금 완전한 그 통일 국가가 아니거든. 이거 반쪽에 있고 네.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러한 세계적 그러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성이 얼마나 그 훌륭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참 훌륭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훌륭한 전통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전통과 이 과학 문명을 우리가 잘 비판을 해서 자각을 해서 네. 이러한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참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큰 스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입니다. 아, 네. 형제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제가 남매간인데 네. 남매간이세요. 네. 예. 그러시군요. 그 입산하실 때는 어떤 동기로 입산하셨습니까? 입산할 때는 그때 양정 옛날로 하면 양정 고등보통학교죠. 요새는 양정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그때 청년들은 참 고민이 많았어요. 네. 망국지 청년으로서 네. 참 울분하게 늘 그 일제 일제 때니까 그렇죠. 울분한데 어떻게 하면 민족이 잘 살 수 있겠느냐, 독립해서 잘 살 수 있겠느냐, 그게 늘 가슴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그때 양정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조부님과 자당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네. 참 조부님을 하느님과 같이 나를 무척 사랑을 하시고 그래서 네. 어린 마음에 참 이제 뭐 그때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그렇죠. 참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인생 문제를 또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때.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생각하다 불교를 책을 읽게 되니까 불교밖에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불교 책을 많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읽고 그랬는데 그 또 민족을 또 구제하는 길도 훌륭한 이런 인간을 개발한 훌륭한 그 대도 이것을 우리 민족이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탕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잘 향상시킬 때에 우리 민족도 남의 나라 지지 않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 집에서는 그때 이제 그때는 뭐 그 경성 제국대학교 뭐 예비 뭔가 있었어요. 네. 뭐 또 뭐 여러 가지 학교 의학과 그런데 지망하라고 그러는데 네. 내가 혼자 고집으로 그때 중앙불교 전문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 스스로 택하셨구나. 네, 스스로 택해서. 그래 여름 방학에 백양사로 내려가서 이제 참말로 10개를 받고 중이 정식으로 그때 이제 3위가 됐죠. 그러시군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 후로는 이제 중앙불교 전문학교 졸업하고 백양사 가서 외전 강사라고 있어요. 강원에 네. 교육기관에 외전 강사를 한 2태 하다가 그 생활이 내가 본래 목적한 거와 달라요. 그런 그 수도 생활이 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교육인 노릇을 하니까 그 강원 그 절야 안에서 그 승려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지만은 내 마음과 내 마음 그 목적한 것을 순수히 전일하게 할 수가 없어서 선방으로 갔어요. 선방으로 오대산 방한암 스님 그때 회화에 가서 한 2태 있다가 일본에 또 경도에 가서 임제대학 또 거기 댕기다가 졸업한 뒤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묘심사 그 선방에서 또 여러 해 있다가 해방 직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쭉 한국 각 사찰로 댕기며 참선하고 그저 세월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참진리와 참사람의 생활을 하시느라 몹시 분주하신 나날들이셨겠는데요. 한편 그 서예에도 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예에 대해서는 참 그건 일생 우리 한국 선방이나 일본 선방도 그렇습니다만은 붓을 잡을 틈이 없어요. 붓을 안 잡아요. 일생 내가 붓을 안 잡았는데 총무원에 있을 때부터 혹 신도들이 글씨를 써달라고 기령으로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해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글씨를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간간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틈이 있으면 좀 써본 것이지 뭐 크게 내가 글씨 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씨라는 것은 보통 문필이 있고 선필이 있어요. 문필이라는 것은 참말로 제대로 글씨를 쓴 게고 법시대로 선필이라는 것은 그 선의 경지에서 그냥 조작 없이 마구 쓴 거예요. 마구 쓴 거라. 그러니까 아무 그 법대로 잘 쓴다고도 할 수 없지. 지금 저기 글씨 쓰신 거는 저거는 어떻게 선대로 쓰신 겁니까? 그건 뭐 그냥 막 써버린 거죠. 막 쓴 거예요. 저 무슨 뜻인지 좀 풀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처작주 곳을 따라서 주인공을 짓는다. 그게 임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제록에 있는 말인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그 근본에는 참다운 인간상, 참다운 본래 면목, 또 인간이 실존 그 자기 참나가 있는데 참나라는 것은 참 어디니 끄달리들 않아요. 그 자리는 생사가 없이 모든 근본 실제인데 끄달리들 안에서 어느 곳이든지 주인공으로 확립이 돼서 자유자재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문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지만은 과학문명 복잡한데 우리는 끄달려서 자기를 상실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를 상실하고 이와 같이 살면은 미래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자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주인공 참나 이걸 개발해서 어느 곳이든지 자유자재하게 살아서 자유자재하게 끄달리지 않냐고 살 수 있다. 말하자면 인류가 과학문명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수처작주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전에 저 조계종에 종종으로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일하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생각해 보면은 그때 참 부처님 오신 날은 네. 매천년 우리 민족의 참 축하하는 뜻으로 민족이 통화합이 돼서 참 즐겁게 봉축하는 날인데 네. 공휴일로 안 됐다가 네. 그때 참 공휴일이 돼서 참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이 화합이 돼서 화기애애하게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을 봉축하게 된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고 네.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비동맹국하고 거의 다 그 교류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 이북하고 다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스리랑카란 나라는 더욱 우리나라하고 도무지 교류가 안 되고 이북하고는 교류하고 있었는데 네.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리랑카는 그게 불교국이에요. 네. 그래서 종단에 있을 때 여러 신인과 같이 또 여러 분 협력 신도들과 같이 스리랑카를 그때 갈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네. 비공식적으로 가서 그때 수상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서 우리 두 나라가 이 불교 국인이 네. 참말로 제일 친선적으로 우리가 교류해서 두 나라를 위해서 서로 교류하자 그런 말을 해서 네. 교류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후로 그 스리랑카하고 공식 네. 국가 교류가 되게 됐고 저 사진이 스리랑카에 가서 찍으신 사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류가 됐고 비동맹국도 차차 우리 편에 많이 들게 됐어요. 그 후로.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종단 힘과 여러 국가 힘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지만 네. 그때 이제 종단에 있을 때 네. 그렇게 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시죠.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신가요? 스리랑카에서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 스리랑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왕 참 어려운 걸음하셨고요. 또 서울까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번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께 하신 그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을 법어로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이 선법어라는 것은 그 의식과 무의식도 초월해서 네. 이 아는 지승적으로 이게 알 수가 없어. 네. 거기서 지승도 나오지만은 네. 그래서 그 말하기가 참 이런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 네. 천상천하몰 종적이라 천상이나 천하의 네. 종적 네. 자체를 감춘다. 자체를 감추는데 탈가고구 비상천이로다. 그 껍질을 벗어버린 네. 그 시원찮은 그 조그만 그 거북이가 네. 하늘을 날른다. 하늘을 날라 올라간다. 네. 그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면 보통 뭐 이상하게 듣겠는데 네. 아까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네. 그 인간을 초월한 인간 근본 바탕은 네. 참 그 부처님 자리고 네. 또 하느님도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신의 경지인데 선은 그 자리에도 머물지 않냐고 초월해버려요. 그 이상으로. 예. 그 이상으로 초월.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그래요. 예. 임재록에 많이 나옵니다. 네.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는 것이 네. 참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걸리지 않고. 능가하셨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종교 구경의 자리, 인간의 구경 자리도 초월해서 그러한 그 자리를 말한 것이 이 껍질을 벗겨진 그 거북이가 하늘을 자유자재하게 나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오늘 장시간 또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시원찮은 말을 많이
직거래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정말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요. 네. 건강하신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내가 본래 참 대단히 약한 사람이에요. 네. 약한 사람이고 그런데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게 네. 건강 도움이 되고 네. 또 무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무리를 안 해야 되고 또 세상을 위해서 보람 있는 그 의욕을 가져야 돼요. 의욕을 가져야 되고 네. 또 육체 구조가 네. 운동 안 하면 이건 죽기 마련이라 네. 그렇게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아. 그래 나는 적당히 하루에 꼭 산책을 하죠. 네. 얼마나 걸으십니까? 한 3km 걸을 거세요. 3km. 오늘 이 큰 스님 뵈니까 참 사람이 어떤 분이시고 참 진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처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좋은 기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스님이신 서홍 대선사님을 모시고 선을 중심으로 한 말씀 이모저모를 나누어 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